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도 간청드리옵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에서 정조 임금으로 이어지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한 성부 일대에는 양반과 상인, 중인과 노비들이 뒤섞여 살았지요.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금과 부역이 무겁기 그지없었고 일부 고을 수령들은 백성의 곡식과 인력을 빼돌리는 부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민심을 수습하고자 암행어사를 자주 보냈습니다. 포편만으로는 관리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지요. 그 흐름 속에서 젊은 선비 출신 관리 이도윤이 임금의 눈에 들어 은밀한 밀명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이 조정 안팎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한성의 큰 양반가들 사이에서는 벼슬과 혼맥을 통한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좌참찬 윤대감 댁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윤대감은 청렴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으나 아래 아전들까지 일일이 살피기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윤대감 댁에는 장남과 차남, 장녀와 차녀가 이미 혼인을 마쳤고 유일하게 막내딸 하나만 혼인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대감댁 막내 아씨는 마음씨가 굽다더라는 이야기가 돌며 막연한 호의를 얻고 있었지요. 동시에 다른 권세가 집안에서는 윤대감과 사돈을 맺어 세력을 넓힐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탐관오리 집안의 자제로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으나 속으론 매우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는 곡식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는 농부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밤이면 주막에서는 언제쯤 진짜 어사나으리가 내려와 이놈들 혼 좀 내주실까 하는 한탄이 오르내렸지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되 속으로는 썩어가는 때였으니 바로 이때 한 집안의 막내딸과 한 바보머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대감의 막내딸 윤설아는 어려서부터 글과 시, 그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요와 서민들의 말투를 흥미로워하는 독특한 아이였지요. 윗동기들은 이미 혼인에 나갔고 집안의 귀여움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아씨였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인 어머니는 여자는 결국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법이라며 예법과 침선, 살림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설아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몰래 하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비와 머슴들의 사정을 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피 아니냐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신분을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성정이었지요. 하루는 과부로 아이를 키우는 하녀에게 어찌 사느냐고 묻고 그 대답을 시로 적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대청 위에서 관청 문서를 몰래 훔쳐보고 세금과 부역이라는 글자를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머리만 크다며 빈잔했지만 윤대감은 속으로 녀석 눈이 있다고 내심 흐뭇해했습니다. 설아는 장터를 바라보는 누각에서 백성들의 얼굴을 스케치하고 글로 남기는 습관을 갖고 있었지요. 결국 그녀의 관심은 위에서 보는 나라가 아니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젠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막연하게 고민하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주변에서 그녀의 혼사 이야기가 자꾸 나왔지만 정작 설아 본인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시 속에는 물에 가라앉을 듯 떠다니는 등불 같은 표현이 나오곤 했는데 이는 훗날 물에 빠지는 사건의 복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대감 댁에 새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말도 느릿하고 남들이 한 번에 끝내는 일을 두 번, 세 번에 겨우 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저런 돌머리를 어디서 데려왔느냐며 흉을 보았지요. 돌쇠는 늘 예 하며 머리를 긁적이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실은 이도윤이라는 관원이었고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은 임금의 밀명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장독대 옆 마국간 근처를 청소하면서도 사람들의 말과 드나드는 문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윤대감은 돌쇠를 거의 보지 못했고
집안 청지기와 살림꾼들이 실제로 돌쇠를 부리는 구조였지요. 설아는 우연히 마당에서 돌쇠가 넘어지면서도 기와를 다치지 않게 몸으로 받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머슴이라 생각했습니다. 설아는 그에게 반말을 잘 못하고 돌쇠 아저씨, 다치시진 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는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살림을 쥔 안방마님, 무뚝뚝하지만 의리 있는 우두머리 머슴, 입이 가벼운 시녀들, 사위감 집안을 드나드는 중매쟁이가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밤에 혼자 마구간에서 몰래 일지를 적었습니다. 백성과 집안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윤대감의 집을 택한 이유가 이 주변 고을 세금과 인력 소모의 핵심이 이 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밀 정보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연못과 정자에서 잔치를 베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봄 연의 날, 설아는 형식적인 자리보다 연못가의 책을 들고 나와 혼자 시를 짓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돌쇠는 마당과 연못가 주변을 정리하며 멀리서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지요. 설아는 돌쇠에게 은근슬쩍 떡이나 과일을 나눠주며 말동무를 시도했지만 돌쇠는 일부러 더 바보처럼 구는 연기를 했습니다. 연회 자리에는 사위감 후보 양반이 참석해 설아에게 시와 글씨를 요청하며 접근했습니다. 설아는 예의상 시를 지어주었으나 시 속에는 물 위에 비친 허상, 바람 불면 사라지는 그림자 등의 표현이 들어가 사위감에 대한 불신이 은근히 담겼습니다. 그 시를 쓰는 모습을 창 너머로 돌쇠도 보면서 겉만 고운 아씨가 아니구나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바람이 세게 부는 가운데 연못가 난간에서 책을 읽다가 장지문이 덜컹거려 긴장했습니다. 바람이 심해지자 하녀들이 들어가시라고 말했지만 설아는 시 한 줄을 마저 쓰고 싶다며 남았지요. 마당 어딘가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 듯한 묘한 기운이 잠깐 스쳤고 물과 바닥이 미끄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기운을 느끼고 한 번 더 마당을 돌아보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지나쳤습니다. 설아는 꿈에서 자신이 물에 빠지는 장면을 잠깐 꾸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연애를 마치며 이제 막내 혼례만 치르면 속이 편하겠다고 말하고 퇴장했지요. 특별한 사건은 아직 없었지만 바람과 미끄러운 난간, 수상한 기름 냄새 같은 조짐이 큰 사건의 전조로 깔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아가 연못 위 달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물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며칠 뒤 집안에 다시 큰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위감 집안의 중신이 함께 올 예정이었지요. 안방마님은 설아에게 오늘은 특히 얌전하게 곱게만 앉아 있어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설아는 답답한 마음에 손님이 오기 전 잠시 연못가에 나가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바람은 지난번처럼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난간 주변에는 새로 칠한 기름칠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지요. 설아는 난간에 기대어 물속을 내려보다가 누가 뒤에서 부딪혔는지 혹은 강한 바람에 휘청이며 연못 속으로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설아는 당황해 허우적댔고 한복 치맛자락이 부풀어 올라 더욱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고 하녀들은 안채에서 분주해 누가 빠진 줄 몰랐습니다. 이때 마당 한쪽에서 돌쇠가 빨래를 개다 물살 튀는 소리와 짧은 비명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임 없이 연못으로 달려가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못은 생각보다 깊었고 돌쇠는 바보 연기를 잊은 듯 단번에 설아를 끌어안아 수면 위로 밀어 올렸지요. 설아는 정신이 아득한 가운데 물 너머로 희미하게 돌쇠의 얼굴과 그 이마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 바닥을 어루만져 본 돌쇠는 일반적인 미끄러움이 아닌 일부러 바른 것 같은 기름 자국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 가능성이 엿보였지요. 사람들이 달려왔고 아씨가 물에 빠졌다며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우연한 사고로 정리되었지만 돌쇠는 속으로 사위감 집안이 손을 쓴 건 아닐까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방으로 옮겨져 의원의 응급 치료를 받았고 며칠간 혼수 상태에 가까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영묵과 난간을 탓하며 당장 울타리를 더 높이라 지시했습니다. 윤대감은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자책했지만 누가 일부러 그랬다는 상상은 아직 못했지요. 돌쇠는 그동안 연못가를 다시 살피며 난간과 바닥에 이상한 흔적인 기름과 다른 자국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그는 머슴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사로서 해야 하는지 갈등했습니다. 그 사이 한양에서 즉시 떠나 다른 구울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서가 은밀히 도착했습니다. 이도윤은 밀서를 읽으며 이 집에 더 있으면 정이 더 깊어져 이를 그르칠 뿐이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설아의 방 앞을 스쳐 지나가며 물에 젖은 자신의 저고리가 방 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녀들 사이에선 그 바보 머슴이 아니었으면 아씨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마님도 보잘것없는 머슴인 줄 알았는데 라며 조금은 고마움을 느꼈지만 직접 고맙단 말은 하지 않았지요. 밤중에 돌쇠는 마굿간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적어온 기록들, 백성들의 고통을 담은 일지를 정리해 품에 넣었습니다. 설아는 꿈결의 연못 속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올라오는 돌쇠의 얼굴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가 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돌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 몇 개만 들고 윤가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 우두머리 머슴은 이를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냐며 비웃었지만 박복한 하녀 하나는 그럴 리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설아가 깨어나 자신을 구한 이가 누구인지 듣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미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설아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가장 먼저 마굿간과 머슴 방부터 찾아갔습니다. 돌쇠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흔적이라곤 해진 베개와 낡은 나무 피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피리를 손에 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냐며 서운해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머슴이란 원래 그런 거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만 설아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여종들을 시켜 돌쇠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부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는 이도윤이 정체 노출을 막기 위해 일부러 가명을 바꾸며 떠났기 때문이었죠. 설아는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밤마다 연못가에 나와 돌쇠 아저씨 잘 계신가요? 라며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연못 주변엔 이번엔 안전 울타리가 세워졌지만 설아에게는 그곳이 오히려 더욱 슬픈 기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내가 머슴에게 마음이 간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감사인지 더 깊은 정인지 혼란스러워했지요. 그럼에도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다고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이 구해졌던 장면을 자꾸 그리게 되었고 그 속의 남자의 얼굴은 점점 선명해지는 듯 흐려지는 듯 애매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설아는 이 일을 통해 생명과 은혜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머슴이 그 자리를 채웠고 연못과 사고에 대한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에게는 돌쇠가 없는 빈자리가 집안 곳곳에서 느껴졌지요. 설아는 우두머리 머슴에게 돌쇠가 원래 어디 출신인지, 가족은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들어본 적 없다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돌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깨닫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 윤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머슴 중에 돌쇠라는 분을 뽑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윤대감은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청지기조차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바보 모습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지요. 설아는 점점 돌쇠가 실제 사람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물속에서 잡아주던 그 손의 감촉이 너무 선명해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에 돌쇠, 나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라고 적어두며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서 주변에선 설아의 혼담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은근슬쩍 혼담을 늦추려 했지만 어머니는 너도 나이만 먹는다고 타박했죠. 이 무렵 시중에는 새로 부임한 수령들이 백성들 돈을 더 심하게 빼앗고 있다는 소식이 각 고을에서 들려왔습니다. 주막에서는 어사 나으리는 언제 오시나 탄식하는 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한성 인근 고을에 새로운 부임 관리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임금의 신임을 받는 젊은 관리로 백성의 말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해졌습니다. 설아는 가마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는 길에 시장 한복판에서 그 관리가 백성들의 사연을 직접 듣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행색은 단정한 관복이었지만 태도가 거만하지 않고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설아의 가마가 지나갈 때 잠깐 그 관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그의 팔에 난 흉터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속에서 희미하게 봤던 바로 그 부위의 상처, 크기와 모양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가마 안에서 동요했지만 어머니가 옆에 있어 묻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흉터와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하녀에게 오늘 새로 온 관리 나으리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고 이도윤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지요. 돌쇠와 전혀 다른 이름이었지만 설아는 왠지 모를 끌림과 동시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일기장에 이도윤, 돌쇠, 서로 다른 이름, 같은 흉터라고 적었습니다. 이도윤 역시 가마 안 어렴풋이 보았던 아씨의 얼굴에서 연못 속 아씨를 떠올리고 내심 놀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임무와 신분 때문에 이 인연을 지금 마주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했지요. 설아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여종 복장을 하고 몰래 외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녀 한 명만 데리고 시장에서 천 좀 사오겠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지요. 이도윤은 주막 근처에서 백성들과 함께 앉아 순대국을 먹으며 서민 얘기를 듣는 중이었습니다. 설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투와 눈빛, 웃는 습관 등을 관찰했습니다. 백성 한 사람이 예전에도 머슴 차림으로 우리 고을에 온 어사 나으리가 있었는데라며 머슴으로 위장한 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돌쇠에 대한 기억과 겹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도윤은 설아가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걸 느꼈지만 일부러 모른 척 상황에 집중했지요. 설아는 용기를 내어 주막에서 나오는 그에게 다가가 나으리 신뢰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도윤은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표정을 숨기고 무슨 일입니까 아씨 라고 형식적으로 응대했습니다. 설아는 예전에 저희 집에 머슴으로 있던 분을 찾고 있다며 돌쇠라는 이름과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도윤은 내심 나를 말하는구나 깨달았으나 머슴들의 이름까지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라며 부인했습니다. 설아는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동자 끝에 스치는 동요를 놓치지 않았지요. 집에 돌아온 후 설아는 돌쇠를 찾는 일이 결국 이도윤과 연결되어 있다는 본능적인 확신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이도윤 쪽도 설아가 이미 진실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더욱 신중히 계획했습니다. 둘 사이엔 아직 정체와 마음을 숨긴 채 보이지 않는 실성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도윤이 각 고을의 부정을 캐 들어가자 결국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탐관오리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위감 집안과 한패로
이대로 가면 다 들통난다며 긴급 회합을 가졌습니다. 회합에서 어사를 직접 건들 수는 없으니 그 주의를 먼저 무너뜨리자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그 주의 중 가장 큰 목표가 한성의 권세와 신망을 가진 윤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윤대감이 실제로는 백성의 편에 서려 했던 과거 일부 행동들을 왜곡하여 역모나 부정의 증거로 꾸미려 했습니다. 악역 사위감은 설화를 손에 넣으려는 욕심과 집안 구하기를 함께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위조된 문서와 장부를 준비해 윤대감이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뒷돈을 받고 있다는 식의 허위 자료를 만들어냈지요. 여기에 일부 겁 많은 아전에게 돈을 쥐어주고 그동안 우리가 시킨 대로 했다고 증언만 해라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윤가와 이도윤이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설하는 집안 공기가 어딘가 묘하게 가라앉은 것을 느끼고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의심했지요. 윤대감은 조정으로부터 장부를 들고 입궐하라는 급한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기도하며 불안해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설하는 우연히 중문 밖에서 청지기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서찰을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찰 한 자락에는 윤공을 함께 엮어야 하라는 글귀가 슬쩍 보였지요. 설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설하는 청지기를 미행하여 그가 사위감 집안 사람과 몰래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걱정 말게 다 윤대감 책임으로 돌리면 된다라는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들었지요. 설하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몸을 숨기고 그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청지기가 떠난 후 그들이 만나던 담장 뒤 구석에서 숨겨져 있던 서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찰에는 윤공이 곧 조정의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마련한 장부를 올리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하는 이 서찰을 들고 바로 이도윤을 찾아갈지 아니면 아버지께 먼저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윤대감은 이미 조정을 향해 떠난 뒤라 직접 전달하기 어려웠지요. 설하는 이 일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고 결국 이도윤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에 다시 여중 차림으로 몰래 집을 빠져나와 어사가 머무는 객사로 향했습니다. 이도윤은 설화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 일에 휘말려 들어왔다는 사실에 놀랐지요. 설화는 서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과 제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도윤은 서찰을 읽고 윤대감이 모함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탐관오리들과 사위감 집안의 연결고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아씨의 혼인과 집안의 체면이 무너질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설화는 잠시 떨리는 눈빛을 보이다가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갚지 못하고 아버님의 누명을 못 풀어드리는 딸이라면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설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이제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사람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썼지요. 오늘부터는 돌쇠를 기다리는 내가 아니라 돌쇠에게 은혜를 갚는 내가 되겠다. 윤대감 댁에서는 조정에서의 소식이 언제 올지 몰라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설화를 붙잡고 지금은 내 혼사를 잘 치르는 것이 집안을 돕는 길이라 말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저는 혼인으로 집안을 지킬 수 없을 듯합니다 라고 답하며 마음을 굳혔지요. 이도윤과 설화는 이후 은밀한 정보 교환을 계속했습니다. 설화는 집안에서 오가는 사람과 문서를 관찰했고 어사는 고을 관리와 수령, 사위감 집안의 재정을 뒤졌습니다. 설화는 사위감 후보의 폭력적인 면, 노비와 백성을 깔보는 언행을 더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감이 하녀를 발로 차는 장면을 직접 보고 저런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흐릿한 동경이 아니라 명확한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지요. 이도윤은 이런 설화의 변화를 보며 이 사람이라면 내 동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머릿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며 집안의 대청, 사랑채, 창고 동선까지 기억하고 메모했습니다. 그녀의 지적 능력과 기억력은 어사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 갔지요. 동시에 내면에서는 여전히 돌쇠에 대한 감정과 어사 나으리에 대한 존경이 뒤섞여 스스로도 감정을 정리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애초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탐과 놀이와 사위감 집안은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도윤이 어사라는 사실까지 알아내고 어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수사를 한다, 윤대감과 공모했다는 내용의 영모 상소를 몰래 준비했지요. 이 상소가 임금에게 전해지고 어사와 윤대감을 동시에 불러 신문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도윤은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설화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설화는 이제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도 조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요. 안방마님과 집안 어른들은 여인이 조정에 발을 들이는 건 이라며 기겁했지만 설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위감 집안은 설화에게 압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집과 혼인을 맺으면 윤공께도 손을 쓰겠다는 유혹과 협박을 동시에 건넸지요. 설화는 이 제안을 들으며 혼인으로 아버님을 살릴 수 있다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그렇게 얻는 구명은 결국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라 깨달았습니다. 결국 설화는 사위감 집안의 제안을 정중하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위감은 그러면 너희 집안은 끝이다 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지요. 그 와중에 윤대감은 조정으로 향했고 이도윤도 다시 한양 궁궐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설화는 수행단 뒤에 섞여 한양으로 향하며 이 길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길 위에서 그녀는 문득 연못에 빠져 죽어가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 나를 살려준 이에게 이제는 내가 생명을 돌려드릴 차례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궁궐 앞 혹은 한성부관아 앞마당에 윤대감과 이도윤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몰려들어 저 분이 윤공이시라는데 어사 나으리도 죄인이라니 웅성거렸습니다. 탐과 놀이 측에서 미리 준비시킨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직접 봤다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지요. 위조된 장부와 서찰들이 관리들 손에 들려져 마치 확실한 증거처럼 제시되었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이 직접 한 일이 아니었지만 감독 소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변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도윤은 임무상 많은 비밀을 지켜야 했기에 모든 걸 한 번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대신들 일부는 암행어사가 임금을 함부로 속였다면 그 죄는 더 무겁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사위감 집안에서는 비밀리에 윤공의 막내딸만 내 사람으로 만들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수습된다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설화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은 딸을 붙잡으며 너까지 나서면 집안은 정말 끝장이라며 울었지만 설화는 떼어놓고 앞으로 나갔지요. 관리들은 여인이 발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며 설화의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설화는 윤공의 딸로서 할 말이 있다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묶인 채로 딸을 보며 처음엔 들어가지 마라 눈짓했지만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믿겠다는 뜻이었지요. 이도윤은 포승줄 묶인 상태에서 설화의 눈빛에서 강한 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조정 사람들 대부분은 여인의 말은 정식 증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임금 또는 한 명의 고위 대신이 들어보라고 허락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주인공들에게는 가장 절망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설화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대감댁 막내딸이라는 사실과 연못에 빠졌을 때 바보머슴에게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일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바보머슴이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고 최근 새로 부임한 이도윤 나으리를 보고 같은 흉터를 발견한 일을 증언했지요. 관리들이 웅성거렸지만 설화는 잠시도 목소리를 떨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찾은 돌쇠의 낡은 나무 피리와 마구간에 숨겨져 있던 작은 메모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이도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더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설화는 이어서 자신이 청지기와 사위감 집안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 거기서 발견한 서찰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었습니다. 그 서찰이 지금 여기 제시된 위조, 장부와 서로 문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일부 관리가 그건 여인의 눈으로 잘못 본 것일 수 있다고 회방 놓았지만 설화는 장부 날짜와 숫자, 글씨 필체 차이까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설화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 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 생명을 2번이나 구해준 사람과 수많은 백성을 살리려 한 사람을 함부로 죄인이라 부르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이 순간 청중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은 설화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마침내 허리에 숨겨둔 암행어사 폐와 임금의 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 이도윤, 실은 전하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이옵니다. 이 고백은 탐관오리들의 계획을 한순간에 뒤흔드는 폭탄이 되었지요. 어사 폐와 밀서가 공개되자 더 이상 이도윤의 정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지금부터는 어사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져온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도윤은 자신이 여러 고을을 돌며 적어온 장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각 고을의 수령과 군수, 아전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세금과 곡식을 착복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그 가운데 윤대감의 이름은 감독 소울과 일부 문서 결제에 서명한 것만 나오고 뇌물을 받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탐관오리와 사위감 집안 이름이 직접적으로 여러 번 등장했지요. 이도윤은 설화가 가져온 서찰과 위조 장부를 비교해 날짜와 필체, 인장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일부 탐관오리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함께 공모했던 아전 중 한 명이 결국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 자백에는 사위감 집안에서 돈과 협박을 통해 장부를 바꾸게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지요. 임금은 크게 노하여 백성의 피를 빨다 못해 진실을 말하는 눈과 귀까지 배려했구나라고 질책했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이 모든 걸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감독 소울의 죄는 닳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설화는 아버지의 고백과 겸허함에서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고 다시 존경을 회복했지요. 이도윤은 자신이 바보머슴으로 윤가에 들어갔던 이유와 그때부터 윤대감의 집안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위감과 그 집안 사람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고 현장에서 곧바로 결박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진실과 거짓, 양심과 탐욕이 공개적으로 부딪혀 승부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과거 백성들의 세금을 조정해 주려다 상부에서 여러 차례 제지당한 기록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일부 하급 관리들이 자신들의 부정을 가리기 위해 윤대감을 귀찮은 사람으로 몰아갔던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도윤이 머슴으로 윤가에 들어간 것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그의 뜻과 윤가가 완전히 부패한 집안이 아니라는 임금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돌쇠의 연기는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보기 위한 선택이었음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지요.
설아가 연못에 빠질 당시 난간과 바닥에 발라져 있던 기름 역시 사위감 집안에서 보낸 하인의 짓이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즉, 설아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살해 시도였던 것입니다. 설아는 이 사실을 듣고 몸서리쳤으며 자신이 죽을 뻔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소름을 느꼈습니다. 윤대감은 딸을 그런 위험에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고 내가 혼인만 생각하고 사람됨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자책했지요. 임금은 윤대감의 일부 감독 책임을 질책했지만 그가 이 일 이후 더 바른 길을 걷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탐과 놀이와 사위감 집안은 각각 유배와 파직, 재산 몰수 등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하늘이 눈을 떴다며 암행어사와 윤대감, 그리고 막내 아씨까지 함께 칭송했습니다. 이도윤은 관복을 입은 채 설아를 향해 처음으로 정식 예를 갖추고 인사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그러나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오해와 비밀이 걷히고 대신 은혜와 신뢰라는 더욱 단단한 끈이 남았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윤대감 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집안 사람들 모두가 노비와 머슴들에게도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윤대감은 설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지켜낸 목숨이 나와 이 집안이로다. 안방마님 역시 처음으로 설아를 대감의 딸이 아니라 하나의 어른으로 인정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임금은 이도윤에게 상을 내리며 소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이 감히 한 가지를 바란다면 보잘것없는 머슴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께 평생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뢰어 모두를 놀라게 했지요. 임금은 웃으며 그 말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대감도 이미 딸의 마음과 어사의 진심을 알고 있어 한때는 머슴이었어도 이제는 나라를 구한 공신이라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위감 후보였던 집안은 이미 망해 더 이상 혼인 압박이 사라졌지요. 설아는 혼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얼굴이 붉어졌지만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 준비 과정에서도 설아는 여종들에게 너희들도 각자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도윤은 혼례를 앞두고 과거 돌쇠로 지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 설아가 건네준 작은 떡 한 조각에 큰 힘을 얻었음을 고백했지요. 혼례식 날 일부 백성들도 멀리서 구경 나와 어사 나으리와 막내 아씨의 잔치라며 기뻐했습니다. 설아는 혼례가마 안에서 연못 속에서 잡혀 올라오던 자신의 손, 조정 앞에서 증언하던 자신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군가 사랑방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옛날 한성에는 바보모슴에게 은혜 갚은 대감댁 막내딸이 있었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이 정말 머슴이 어사였다오?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업신여기지 말 것이야 라고 답했지요. 설아와 이도윤 부부는 이후에도 백성의 사정을 듣고 전하는 삶을 계속했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도 노비와 머슴들의 처우를 받고 그를 가르치고 재능 있는 일을 적재적소에 쓰는 선례를 남겼지요. 설아는 때때로 연못가에 앉아 예전에 빠졌던 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었더라면 이 모든 인연은 없었겠지. 이도윤은 옆에서 웃으며 그래서 인연은 때로 물에 빠졌다가 건져 올려야 비로소 빛을 보는 걸지도 모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돌쇠라고 부르면 웃는 농담, 막내 아씨라고 부르면 설아가 장난스럽게 눈 흘기는 모습이 이어졌지요. 백성들 사이에선 은혜를 잊지 않고 되갚은 아씨와 백성 속에서 머슴으로 살던 어사의 이야기가 야담처럼 술자리마다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은혜를 잊지 말라.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건 은혜를 갚을 날이 올지 모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들에게 말했지요. 머슴이라 하여 그가 누구인지 함부로 단정하지 마라. 오늘의 머슴이 내일의 대감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대감이 내일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요 아래에서 위로도 흐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얽히고 설켜 한나라의 바람을 바꾸었다는 이 이야기. 어느 사랑방에서는 아직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 물 위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흔들리고 바람에 나무잎이 떨어져 물 위에 앉아 물결에 밀려 멀리 떠나가는 모습이 세월과 이야기의 흐름을 상징했습니다. 야담꾼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길에서 만나는 바보 하나도 함부로 웃지 말 일이다. 그가 어쩌면 내 인생을 살려줄 사람일지 누가 알겠느냐.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